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송재민입니다. 지금부터 LX 공간정보연구원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정보연구위원회가 공동 주관하는 국토정보와 디지털 트윈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과 도시TV 시청자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세션은 도시 국토 계획 분야에서 학술적으로는 연구의 한 분야로 또 정책적으로는 계획 및 정책의 도구로서 더 나아가 이제는 미래 혁신 산업의 한 분야로서 역할이 기대되는 국토 정보와 디지털 트윈에 관한 흥미로운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본 세션에서는 두 분의 발제자께서 국토정보와 디지털 트윈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고 네 분의 토론이 이어지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세션에 많은 시청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를 해 주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정보연구위원장 서울대학교 이재승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주제 발표를 해 주실 LX 공간정보연구원 권영현 선임연구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발제 후에 토론 좌장으로 수고해 주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최봉문 학술부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승현 수석연구원님 참석하셨습니다. LX 공간정보연구원 김현재 선임연구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린 디지털 연구소 왕광익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세미나 주제 발표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한국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정보연구위원장 이재승 교수님께서 탄소 중립 도시를 위한 디지털 트윈 기술 적용 및 제도 개선 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국토도시계획학회 이재승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LX 국토정보공사에서 추진하고 계셨던 연구과제를 저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1011에서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탄소 중립 도시를 위한 디지털 트윈 기술 적용 및 제도 개선 방안 연구이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디지털 트윈을 활용을 해서 도시가 계획이 됐을 때 탄소 배출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시뮬레이션을 하는 그런 계획 도구를 개발을 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고요. 첫 번째 말씀드릴 개요입니다. 이 과제를 수행을 할 때 두 가지 큰 이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국가적 과제로서 탄소 중립의 문제이고, 이 탄소 문제는 더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문제점을 많이 인식하고 계시고 국가 정책적으로도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탄소 배출량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중에 많은 부분들이 우리 도시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분야에서도 이런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러한 도시계획 분야에서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도시계획을 위한 좀 실질적인 툴을 개발을 해보고자 이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슈는 이 디지털 트윈 기술인데요. 어, 많은 기관과 학계에서도 이 디지털 트윈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런 디지털 트윈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건지에 대한 고민과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과제를 통해서 이 디지털 트윈을 활용을 해서 도시계획이 이루어졌을 때 탄소 배출량이 얼마나 되는지 시뮬레이션을 해보기 위한 시뮬레이터를 개발을 하고, 이것을 디지털 트윈과 연계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크게 한 세 가지 부분으로 이 연구 내용을 나눠 볼 수가 있을 건데요. 하나는 도시 특성에 따라서 탄소 배출량을 추정을 하는 수학적 모형을 구축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시의 밀도라든가 아니면 건물의 용도 등으로 건물에서 배출되는 탄소 양과
그리고 우리가 이동을 하면서 자동차를 사용을 하면서 배출되는 탄소량을 어떻게 추정을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첫 번째 꼭지였고, 두 번째는 이런 탄소 배출 모형을 3차원 디지털 트윈과 연결을 하여 시뮬레이터를 구축을 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제도 개선 방안인데, 오늘은 제도 개선 방안은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는 여러 가지 레이어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탄소 배출의 관점에서 보면은 건물에서 배출되는 탄소, 그리고 수송 부분, 이동에서 배출되는 탄소, 그리고 녹지에서 흡수되는 탄소, 그 세 가지 레이어로 나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탄소 배출은 도시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도시의 밀도라든가 건물의 배치, 용도 이런 것들에 따라 많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대중교통을 얼마나 사용을 하는지, 그래서 교통량을 얼마나 컨트롤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탄소 배출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하는 관점에서 도시가 실제로 만들어지기 전에 사전에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고,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탄소 배출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시뮬레이션을 해 봄으로써 사전에 보다 탄소 중립적인 도시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도시 단위로 여러 가지 토지 이용과 토지 이용에 따른 건물 배치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고, 각 시나리오별로 탄소 배출량을 추정을 하고,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계획안을 계속 개선해 나가면서 최적의 도시개발 시나리오를 사전에 도출을 하는 어떤 계획 방식을 제안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탄소 배출량 추정 모형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탄소 배출량들을 추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건물 부분인데요. 건물 부분의 탄소 배출량 추정을 위해서는 에너지 사용량을 데이터를 기본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사용량이라든가 석유류, 석탄류 등의 연료 원별 사용량을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공공 데이터에서 취득을 할 수 있는 연료 원별 순 발열량을 계산을 했습니다, 환산 기준을. 그리고 이 내용에 따라서 이산화탄소 배출 계수를 적용을 해서 탄소 배출량을 최종적으로 추정을 하게 되었고요. 여기서 사용되는 데이터의 중요한 부분은 건축물의 주 용도, 그리고 건축물의 연면적, 그리고 위치 정보를 나타내는 지번 데이터를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모델은 건축물의 속성 데이터와 이 건물에서 사용하는 연료 원별 에너지 사용량을 매칭을 해서, 여기에 개별 건물 단위 에너지 사용량과 순 발열량을 곱해서 연료원별 연소된 연료의 양을 추정을 하고, 여기에 이산화탄소 배출 계수를 적용을 하는 방식으로 적용을 했고, 이 여기서 보여지는 이미션 이케이션은 IPCC의 티어 2 산정식을 활용을 한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건물 단위의 월별 탄소 배출량으로 계산을 했고, 단위는 킬로그램 CO2 per month, 건물당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모형을 살펴보면은 앞서 설명드린 그 산식을 활용을 해서 건물 종류와 그 건물의 연면적이 인풋 값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각 건물 종류별로 연면적당 평균 탄소 배출량을 표출해 주는 방식으로 모형을 구축을 했고요. 그리고 디지털 트윈과 연계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계수값으로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표처럼 월별, 그리고 건물 용도별, 제곱미터당 탄소 배출량, 그래서 원 단위로 만들어 냈고요. 그래서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형 입력값, 그러니까 각 용도별 건물의 연면적이 입력이 되면은 탄소 배출량 계수와 곱해져서 탄소 배출량, 총 탄소 배출량이 추정이 되는 방식으로 구축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도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용자가 일간 통행량과 그리고 차종 비율, 그리고 주행 거리를 입력을 하면
월별 탄소 배출량이 산정되는 모형으로 개발을 했고요. 여기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교통 속도 데이터, 그리고 항목형 차량 비율,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 계수를 활용을 했습니다. 탄소 배출량이 차종별로 상당히 많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차종이 승용인지 승합인지 화물차인지에 따라서 굉장히 결과값이 다르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경영인지 소형인지 중형인지 대형인지 여기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연료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데요. 휘발유차인지 경유차인지 LPG인지 하이브리드인지 이런 것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데이터들을 구독을 하고, 그리고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탄소 배출량 산식에 적용을 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차종별, 그리고 연료별, 그리고 속도별로 다른 이산화탄소 배출 추정식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시간대별 교통 속도가 필요하고, 시간대별 차종, 그리고 규모, 연료별 통행 차량 대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풋 값들을 입력을 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입력 값은 교통량인데 일별 대수가 되고요. 그리고 차종별 비율이 입력이 되고, 그리고 주행 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인풋 값을 통해서 교통속도 데이터에서 뽑아진 평균 값을 활용을 해서 저 산식에 적용을 하게 되면은 역시나 도로 세그멘트별 월별 탄소 배출량이 추정이 되는 방식입니다. 이것도 역시 개수로 정리를 해서 차종별 개수를 적용을 했고요. 밑에 보면 모형 입력 값이 교통량이 있고, 그리고 승용차 비율, 승합차 비율, 화물 비율을 지정을 해주게 되면은 도로 길이에 따라서 월별 탄소 배출량이 추정이 되는 방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흡수원 부분입니다. 흡수원은 이 소프트웨어 사용자가 산림의 종류 및 면적을 입력을 하면은 월별 탄소 흡수량을 산정하는 모형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용하는 공식은 중간에 보시는 것처럼 적용이 되는 거고요. 어, 그 위성 자료를 활용한 방식으로 추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입력값은 산림 종류와 면적입니다. 그래서 침엽수인지 화렵수인지 혼요림인지 이것에 따라서 단위 면적당 탄소 흡수량을 추정을 하는 모형입니다. 역시나 이것도 개수로 산정을 했고요. 월별, 산림 종류별 개수가 적용이 돼서 산림의 연면적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탄소 흡수량이 추정이 되는 모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이 탄소 배출량 모형이 얼마나 현실을 잘 반영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저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의 연구진에서 운영을 하는 온실가스 관측 차량에서 관측된 탄소 배출량, 실제 탄소 배출량 값과, 그리고 저희 모형에서 산정한 탄소 배출량을 좀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검증을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이 차량에는 풍속 풍향계, 그리고 GPS가 달려 있고, 그리고 LI7815라는 관측 센서가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실제로 운행을 하면서 어, 탄소 배출량이 없었을 때보다 초과해서 탄소 배출이 일어나는 그런 값들을 실제 측정을 했고요, 농도를. 그래서 이 측정값과 저희 모형에서 추정한 값들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X축에는 모형을 통해서 산정된 CO2 배출량이고, Y축에는 저희가 관측한 CO2 농도 상승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 통계적으로 유효한 결과가 나타나서 저희의 모형이 상당히 잘 설명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디지털 트윈 탄소 배출 시뮬레이터 디자인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탄소 모형을 디지털 트윈에 얹기 위해서 다양한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현한 시뮬레이터에 작동하는 것을 이제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그 1011에서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상에 일단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쪽에 탄소 배출 탭을 누르게 되면은 탄소 배출량을 추정을 하는 그런 패널이 우측 부분에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저희가 시뮬레이션 해보는 테스트는 중간에 보이는 저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건물 부분의 탄소 배출량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일단 건물 모델링을 할 수가 있고요. 건물이 모델링이 되고 나면은 자동으로 연면적은 산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건물들의 종류별 연면적을 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별 건물이 어떤 용도의 건물인지를 지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정을 하는 인터페이스를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용도를 지정을 해 주고 건물을 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그 건물의 탄소 배출량을 월별로 추정을 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이 동영상에서 보시는 부분이 지금 개별 건물을 선택을 하고 어떤 건물인지 용도를 지정해 주는 내용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건물별로 다른 용도로 선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저런 식으로. 그래서 물론 이 건물들은 모두 공동주택이긴 하지만 지금 다른 용도로 한번 지정을 해 봤고 다 지정이 끝나게 되면은 그런 용도가 어사인돼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각 용도별 연면적들이 계산이 돼서 나오고 방금처럼 계산을 요청을 하면은 총 탄소 배출량이 추정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 부분 기능 프로토타입인데 이 도로 부분에서는 각 도로 세그멘트별로 그러니까 사거리에서 사거리까지 그러니까 도로를 그리게 되면은 그 도로 길이에 따라서 교통량을 입력하고 여기에 수단 비율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그 도로 단위로 얼마나 탄소가 배출되는지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일단 도로를 그려야 되고 그 도로의 교통량을 입력을 해 줘야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일단 도로를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도로의 면적보다는 도로 중심선을 그리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교통량을 입력을 하게 됩니다. 저런 식으로 그리게 되고 그리고 네, 교통량과 차종 비율을 입력을 해 주게 되면은 인풋이 되게 됩니다. 지금은 이런 교통량을 수동으로 입력을 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했는데 만약에 실제로 이러한 디지털 트윈이 운영이 되게 되면은 실제 교통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실시간 탄소 배출량도 어느 정도 추정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입력이 다 끝나게 되면 도로 부분의 탄소 배출량을 계산을 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녹지 부분 기능 프로토타입입니다. 이 부분도 녹지를 우선 그려야 되고요. 녹지의 영역을. 그래서 녹지 그리고 녹지의 타입을 설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면적을 산정을 하게 되면은 어 앞서 설명드린 계수가 적용이 돼서 탄소 흡수량이 계산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보시면 네, 녹지 부분을 저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고요. 저 계획하시는 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뭐 도로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녹지의 배치라든가 건물 배치 같은 것들을 어 여러 방식으로 계획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기존에 어 많은 디지털 트윈에서 고정된 모델링 방식을 사용을 했다면은 여기의 장점은 계획하는 분들이 아이디어를 적용을 할 수 있는 모델링 툴까지 같이 들어가 있다는 게 큰 차이점인 것 같고 보시는 것처럼 입력값을 부여를 하게 되면은 탄소 흡수량을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입력값들이 다 들어가게 되면은 총 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각 부문별 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을 숫자로도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저렇게 시각화해서 어떤 지역에서 탄소 배출량이 많은지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 탄소 흡수량이 많은지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월별로 이런 패턴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규모는 단지 하나 정도의 작은 규모의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보다 넓은 영역으로도 적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도시 내에서 어떤 지역에서 탄소 배출량이 많이 발생을 하는 핫스팟인지, 그리고 어떤 도로에서 많이 발생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해서 시각화할 수 있고 정책적인 대안도 도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이 툴이 우리가 도시 계획적으로 탄소 중립이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계획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툴을 사용을 해서 어 우리가 도시 계획을 해야 되는지, 이런 기준점들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냥 이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밀도를 높인다든가 아니면은 교통량을 줄인다든가 이런 이론만 있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대서 쓸 수 있는 툴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툴들이 좀 상용화되고 많이 사용이 될 수 있다면은 좀 과학적인 방식으로 객관적으로 개별 대안들의 탄소 배출 성능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런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계획안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툴이 도시계획 초기 단계에서 조금 더 효율적인 의사결정 도구로 활용될 수 있고, 그리고 계획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 정책 결정자라든가 아니면 시민들이 어 보다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도시계획안을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조금 더 탄소 중립적인 도시계획안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고,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승 교수님 발제 감사합니다. 이재승 교수님이 그 앞으로 탄소 중립 도시 계획이나 정책 수립에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는 이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터 모델의 연구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LX 공간정보연구원 권영현 선임연구원을 모시고 공간정보산업 융복합 부문 탐색 및 시장 규모 전망 연구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LX 공간정보연구원의 권영현 선임연구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연구 주제는 공간정보 산업 융복합 부문 탐색 및 시장 규모 전망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2020년에 그 공간정보 산업에 대한 저희 연구원 내 이제 제안 과제로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3년차 과제로 이제 계속 주제를 더 심화해 가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그 연구 과제 중에서 일부를 발췌해서 발표를 드리는 겁니다. 네. 먼저 연구의 배경 및 목적을 말씀드리고 선행 연구 그리고 시공간 범위 분석 중에서 융복합 부분 그리고 규모 추정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연구 배경입니다. 현재 이제 디지털 대전환 시기를 맞아서 우리 삶에 이제 편리성을 좀 강조하게 되고, 그를 정보통신 기술의 그런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 공간 정보를 더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정보 산업의 매출은 계속적으로 이제 성장을 계속하고 있고, 또 이에 따라서 그 산업 서비스들은 더 많이 이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간정보 산업에 대한 그 어떤 연구 그리고 산업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그 연구 그 문제에 따라서 본 연구는 거의 초기 단계 연구이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공간정보 산업의 규모를 먼저 탐색을 하고, 실제 그 통계 조사에서 나와 있는 부분 외에 융복합 부문이 현재 실질적으로 많이 이제 체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계 체계 내에서 이제 포함이 되지 못하는 그런 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융복합 부문에 대한 것을 처음으로 계량화했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 규모 예측 또한 현재는 그 해외에 있는 그 GPS나 뭐 GIS 이란 그 공간 정보 기술에 대한 성장
뷰를 그대로 차용해서 국내 공간정보 산업의 시장 규모를 예측하고 있는 수준에 이제 그치는 데 비해 이제 거시경제 모형을 토대로 이제 예측치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또한 그 시사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일단 공간정보 산업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공간정보 산업은 보시는 것처럼 그 공간정보 관련 기기용품 제조업, 관련 도매업, 서비스업, 정보서비스업, 기술서비스업, 그리고 교육서비스업, 관련 협회, 단체 이렇게 6개의 대분류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도 속하고 도매업도 속하고 서비스업까지 모든 그 업종에 망라되어서 이 공간 정보가 이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헤게모니를 딱 가질 수 있는 그런 산업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 정보라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서비스할 수 있는 이런 위치 정보를 컬렉팅하고 속성 정보를 컬렉팅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서비스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이 이제 편리해지고 보다 안전해지고 의사결정을 좀 더 스마트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중요한 그 의미를 갖고 있는 산업입니다. 일단은 그 공간정보 산업 분류에서 6대 대분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6개 중분류, 20개 소분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12년에 처음으로 이 공간정보 통계가 생성이 되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공간정보 산업은 매출액이 현재 한 9조 원 정도 됩니다. 종사자 수도, 사업체 수도 약 한 4천여 개, 종사자 수는 한 5만여 명 정도 되고요. 굉장히 작은 통계치입니다. 이 통계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전히 공간정보 산업이 어떤 실질적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고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에 다 잡히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공간정보 산업이 보다 세계적으로 발전하고 그런 현황들을 잘 분석해서 새로운 융복합 부분이라든지 새로운 부분들을 통계에서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위해서 이런 연구들이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현재까지 그 선행 연구들을 보시면은 일단은 공간정보 산업은 남성 종사자 수의 그 비율이 높은 젊은 그런 산업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그 수도권에 입지해 있고 부가가치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그리고 어떤 네트워크 허브 이런 부분을 분석을 해보면 거의 공간정보 그 수도권에 이제 집중되어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연구는 이 정도 수준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네. 분석적으로 좀 넘어가 보면은 기존의 그 공간정보 산업 조사 통계에서 제공했던 것에서 좀 더 나아가서 KED라는 그 기업 데이터를 이용해서 공간정보 사업체를 추출하고 여기서 현실적인 업종의 범위와 융복합의 특성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7만여 개의 그 기업 거래 데이터를 확보를 했고요. 여기서 가치 사슬별로 1단계 생산 구축, 2단계 활용 서비스, 3단계 융복합 이렇게 지금 요 키워드는 이제 그 공간정보진흥원이랑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합의한 그 키워드를 사용을 했고요. 키워드들을 일단 수집을 해서 정제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키워드를 확정하는 그런 절차를 따랐고요. 일단 1단계, 2단계, 3단계별로 키워드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수집이 되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기업 데이터에서 해당 사업체의 정보들을 추출했고요. 키워드는 총 248개고요. 실제 검색 결과 이제 60억 개 키워드가 유효해서 이를 토대로 한 10만 개 정도의 업체 정보를 확보를 했습니다. 서울 중심으로 집적되어 있고 1단계, 2단계, 3단계 보시면 그 영역이 점점 확대되고 있지만 공간 정보는 여전히 수도권에 더욱더 융복합 부분으로 갈수록 더욱더 집중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은 스킵하겠습니다. 네, 여기 먼저
구매자 판매처 이제 네트워크를 보시더라도 강남구, 경기도 성남 이런 곳을 해서 이제 네트워크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재료를 구매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에서 그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기장군으로부터 그 원료를 구매를 해서 판매처 네트워크에서 보시면 성남에서 이제 강남으로 판매를 하는 이런 네트워크를 볼 수가 있고요. 2단계는 한 83조 원. 네, 하겠습니다. 네, 3단계 이제 구매처, 판매처 네트워크를 보시더라도 여전히 수도권에 크게 더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네, 연구가 분석 이제 부분을 보시면은 일단 가치사들 1, 2단계, 1, 3단계, 2, 3단계 이렇게 그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재추출을 해서 그 해당하는 그 업체 수, 매출액을 다시 추정을 했습니다. 기존 공간정보 산업조사 통계에서 매출이 약 8조 원에서 공간정보 통계라는 것은 공간정보 전체 매출액이 약 16조 원인데 그 중에서 공간정보와 관련이 되는 매출액은 8조 원이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공간정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라고 해서 공간정보 산업의 규모를 약 8조 원 정도, 이제 2020년 그 통계로 보면 9조 원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 융복합 부분을 일단 더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한 28조 원에서 이제 60조 원 정도로 이제 산업 규모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건 단순히 그 카운팅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기는 융복합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니까 1, 2단계를 네트워크 된 것을 보시면은 서울 강남구가 네트워크의 핵심 노드이고요. 강남구는 성남시하고 송파구에서 원료를 구매해서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를 하고 성남시는 영등포구에서 구매해서 수도권의 특정 구나 다른 지역에 판매를 하는. 하지만 기타 지역에서는 이러한 융복합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그런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판매 네트워크에서도 마찬가지로 강남이랑 성남이 가장 핵심 노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공간정보 산업은 현재 구조가 크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1단계 기존의 지도 제작이랑 정서 영상 그 제작, 이런 출판, 측량 이런 것들이 전통 사업이라면 신규 사업들이 이제 부동산, 온라인 정보 제공,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추가가 되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그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정보통신 기술들이 더 추가함에 따라 산업 규모가 크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위치정보 서비스들이 보시는 것처럼 자율주행이라든지 IoT 드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더 추가가 되어서 현재는 A, B, C 요 세 단계가 더 확대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 그 공간정보 산업 통계에서는 A 부분과 일부 B를 이제 합한 수준에서 이제 공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융복합 부분들은 기존의 그 제조업과 도매업을 벗어나 더 많은 서비스업들이 확장이 될 예정인데 이에 대해서 통계의 어떤 상호 업종 간의 상호 비배제성 때문에 융복합 부분이 여전히 확보가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단 공간정보 산업조사는 약 공간정보 관련된 매출액이 8조 원, 그 밖에 전체가 한 16조 원 정도로 지금 통계가 작성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공간정보 관련된 융복합까지 합해지게 되면 약 23조 원 정도, 그 다음에 전체로 봤을 때는 약 38조 원, 작게 봤을 때는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고요. 융복합을 이제 반영했을 때의 규모는 28조 원, 60조 원 정도로 크게 이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공간정보 산업 통계에는 그 네이버나 카카오 등의 대기업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실제로는 그 풀에 들어 있긴 한데 어떤 통계적인 승인을 위해서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다음은 이제 공간정보 시장 규모 추정입니다. 이 부분은 그 해외 어떤 기술 그 파라미터에 의존하던 것을 국내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한번 시장 규모를 예측을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일단은 그 산업연관표에서 공간정보 산업 규모를 먼저 검토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연립방정식 체계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함수에서 여러 변수들을 토대로 해서 시나리오를 만들고 임금 상승, 인구 변화, 개발비 증감 이런 시나리오를 이용해서 미래 공간정보 시장을 한번 예측을 해봤습니다. 즉 네. 보시는 것이 이제 그 SUR 모형이라고 표면상 무관회기 모형을 이용했습니다. 일단은 생산함수 분석법으로 이제 KD의 기업체 자료 매출액을 그 종속 변수를 하고요. 그다음에 공간정보 산업의 종사자 수, 그다음에 자본금 연구개발비 특허 건수를 이제 활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거시경제 자료는 평균 임금과 이자율, 인구수, 가구 소득 등을 이제 활용을 해서 일단 그 종사자 수 변수랑 TFP 총 그 요소 생산성 변수 그 함수를 두 개를 더 추가로 구성을 해서 연립 방정식 체계로 이제 구성했고요. 분석 결과를 보시면은 일단은 생산함수 제약 조건 하에서 총 요소 생산성 1%가 증가했을 때 매출이 약 0.217%가 상승을 하고 종사자 수도 역시 0.85%, 자본은 0.15%. 따라서 공간정보 산업은 노동 집약적인 특성을 가지며 동시에 연구개발에 대한 중요성이 이제 타 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시나리오를 이제 그리고 이제 가구 소득의 대비 평균 임금이 상승할 경우 종사자 수가 더 증가하게 되고 종사자 수가 2% 증가하게 되면 매출액은 약 0.89%가 이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요. 인구수가 이제 감소하여 이제 인당 자본이 증가하게 되면 총 요소 생산성이 증가하고 총 요소 생산성 1%가 증가했을 때 매출액은 0.217%가 증가하는 것으로 인구가 증가하거나 어떤 감소함에 따라서 그에 대해서 이제 큰 변동이 없고 자본의 증가에 따라서 생산성이 더 상승하는 그런 특성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시나리오를 이제 넣어서 2025년, 2030년에 대해서 공간정보 산업의 총 매출액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인구 증가율 현재 이제 장래 추계 인구 통계청 자료를 이용해서 인구 증가율이 24년까지는 0.38%, 그 다음에는 30년까지 0.07%였고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공간정보 산업 매출액은 마이너스 0.37%, 마이너스 0.09% 이렇게 점차 감소하게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시나리오 두 번째 평균 임금 상승률이 현재 2020년 한국은행 기준으로 1.2%인데 이것을 그 평균 임금 상승에 반영했을 때 공간정보 매출액은 2.3에서 12.18%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연구의 성과입니다. 일단은 공간정보 산업에 대해서 기초 연구라는 데 의의를 두고 있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광범위한 연구가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어떤 그 전선이 넓다 보니까 깊이 있게 이제 집중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한계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 분석을 이제 처음 해봤다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통계 그 분류상에서 나와 있는 것은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분류상으로 이제 업종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어떤 심화 분석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만들었다는 것이 성과고요. 그리고 약 7만여 개의 사업체 자료를 이용해서 전체 매출의 복합 부분을 분석했다는 것이 이제 또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나리오 분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량 경제 체계를 만들고 과학적 추정치를 한번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를 둘 수 있습니다. 네, 연구의 한계는 일단은 그 특허수라든지 연구개발비 이런 것들이 연도별로 값이 이제 없어가지고 그걸 적용을 하지 못했다는 게 또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유발 효과에 대한 요인 분석도 좀 진행이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공간정보 산업이 상당히 전선이 넓고 복합적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심화된 분석들이 더
연구들이 진행돼야 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원영 선임연구원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 공간정보 산업의 현재 현황과 또 시간에 따른 영업 분야의 변화, 또 미래 성장의 포텐셜에 대해서 좋은 주제 발표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오늘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최봉문 부회장님께서 좌장으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를 최봉문 부회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최봉문입니다. 오늘 두 분의 발제를 다 들었습니다. 원래 예상했던 발제 시간보다 짧게 끝나서 토론이 좀 더 자유롭게 이어질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세미나의 어떤 특징을 아까 사회를 맡은 송재민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LX의 그러니까 국토정보공사죠.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기관 세션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회와 LX와의 공동 연구에 대한 내용 그리고 LX가 필요한 그러한 그 연구 그러니까 앞으로 국토정보공사로서 나가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공간정보 산업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고 그 산업의 어떤 특성은 어떤 건지에 대한 매우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그러한 연구를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연구과제 모두 LX와 저희 국토도시계획학회의 국토정보연구위원회와 같이 협업할 수 있고 앞으로 이 분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두 개의 연구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발표를 해주셨던 이재승 교수님의 과제는 LX가 거의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으로 잡고 있는 디지털 트윈의 실제적인 활용을 위한 기초 연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이제 탄소 저감이라고 하는 그래서 탄소 중립 도시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디지털 트윈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매우 중요한 기초 연구를 실제 가상의 대상 도시에 대한 이론을 실제 도시에 적용시켜 본 그러한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발제를 해주신 그 내용들은 아마 디지털 트윈의 어떤 미래와 그리고 우리나라의 중요한 정책으로 삼아가야 할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정책에 모두 중요한 기여를 해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발제해 주셨던 공간정보 산업의 융복합 부분은 그동안 공간정보 산업의 어떤 단편적인 아까 보면은 이제 1차, 2차,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단편적인 부분을 가지고 검토를 했다면 융복합 부분까지 포함하는 그러한 산업들을 모두 망라해서 굉장히 큰 산업적 잠재력이 있고 또 그것이 어떤 공간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까지 매우 상세하게 분석을 해주신 그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세 분의 이 분야의 또 다른 이제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발제해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들은 다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각각의 전문 영역에서 또 다른 측면에서 매우 열심히 이런 부분들의 성과를 쌓아두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두 분의 발제에 대한 내용뿐만이 아니고 각자가 참여하고 있는 또는 지금 진행 중인 그러한 연구들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 질문을 드렸는데 이건 아마 이재승 교수님께서 나중에 답변을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YS라고 하는 이니셜을 사용하시는데 도시조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은 고려되어 있는지요라고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발제자들이 토론자들의 의견을 다 듣고 나서 답변하시면서 아울러서 포함을 해주시기 바라고 혹시 이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발제된 내용이나 토론 내용 중에 궁금하신 점 또는 뭐 새롭게 어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다가 그거를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럼 먼저 토론의 순서는 먼저 정승현 수석연구원께서 먼저 해주시고 그리고 왕강 소장님, 김원재 선임연구원님 이렇게 세 분의 순서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정승현 수석연구원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좀 자유로우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유롭게 좀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것까지 포함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정승현입니다. 예, 굉장히 좋은 발표였는데요. 이 발표의 주제와 내용을 보고 한 가지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게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목적을 가져와서 LX 공사의 아주 강력한 도구이자 자원인 디지털 트윈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 도시계획 영역까지도 확장을 해보려고 하는 이제 LX 공사의 그런 비전이 보이는 그런 세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는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부처에서 이 탄소 중립과 관련된 사업, 연구개발 과제, 정책 마련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 도시계획이라든지 국토계획 쪽에서 우리 것만 이렇게 바라보다 보니까 다른 분야에서 하고 있는 그 속도와 이걸 못 맞추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뭐 차장님께서도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좀 설명을 하라고 하셔가지고 저도 지금 어, 탄소 공간 인벤토리라고 있는 탄소 배출 온실가스 인벤토리가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시도 단위로 구축돼 있거든요. 그리고 항목별로 돼 있어요. 국토 전체에서 뭐 수송 분야가 어떻고 경상북도의 수송이 어떻고 건물 분야가 어떻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도시계획에서 쓰기엔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각 지자체에서 쓸 수 있도록 뭐 공공시에서 그 특정 지역이 어느 정도 배출되고 어느 지역은 좀 덜 배출되고 어느 지역은 흡수원이 확보되었다는 것을 지도상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과제를 만드는 기획을 수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도시계획 분야만 바라보고 하다 보니까 이미 환경부에서도 시도 단위로 되어 있던 그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지자체 단위로 떨어뜨려서 좀 세부적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이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협력이라든지 또는 연계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것만 바라보지 않고 다른 분야하고 협력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게 우리만 잘한다고 해가지고 전 지구의 그 탄소 중립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협력이 필요한 분야고요. 그리고 이 탄소 중립이란 자체가 환경, 공간 정보, 도시계획, 정책 다양한 분야가 아우러져야지만 실현될 수 있다는 분야라는 것을 모두가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실제 그 탄소 공간 지도라든지 또 탄소 중립의 문제를 도시 분야에서 적용하기 위해서 제가 그 기획을 하면서 느꼈던 바인데요. 국가 인벤토리라는 게 그 보통 이제 탑다운으로 시도 전체에서의 어떤 에너지 사용량을 가지고 떨어뜨려서 이렇게 분야별로 이렇게 보는 부분도 있고 또는 다양한 부처별로 산림청은 산림에 대한 부분들 이제 LH 연구원은 이제 정규직에 대한 부분들 이런 식으로 이제 국가에다 보고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자체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도를 만들다 보니까 바텀업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탑다운 방식하고 바텀업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바텀업 방식 하는 이유가 소유자 기반으로 실제 에너지를 쓰는 사람, 차를 끌고 다니면서 배출을 시키는 요인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번 검증을 해보니까 탑다운하고 바텀업하고 합을 계산해보면 안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도시계획에 쓰기 위한 탄소 공간 지도가 국가에서 정책적 공표하고 유엔에다가 보고하는 체계가 있는데 그거하고 우리 체계가 안 맞아 버리는 문제가 생기면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만드신 그 배출량 지도도 보니까 이제 그 전주 쪽으로 이제 구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물론 전라북도 전체에 이제 온실가스 인벤토리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시군구 단위로 구축되면 그거하고의 정합성 문제를 한번 좀 검토를 해서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수송 부분을 보고 있는데 수송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통공단 TS에서 이제 수송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거를 저희 교통량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안 맞는 게 있어요. 뜯어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수소차. 근데 지금 환경부에서 공시하고 있는 그 내용에는
중형 차량, 화물 수송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 체계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어, 도시의 문제냐 국토의 문제냐, 물론 도시의 문제가 국토의 문제고 국토의 문제가 도시 문제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러한 그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도시계획을 하기 위한 정보 체계를 만들었을 때 그게 포커스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도시 내에서의 계획과 설계에 대한 부분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하지만 국토의 차원에 대한 문제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송을 봤을 때 도시 내에서의 차량 이동 같은 경우에는 뭐 내부적으로 정리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라든지 철도 이용이라든지 사람들이 하이퍼루프를 이용한다라든지 기술 발전에 따라 가지고 국토 차원의 배출량도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초점을 도시에 둔다 그러면은 그런 지역간 문제 이것들도 고려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시작은 도시로 하지만 지역의 문제, 국토의 문제로 확장성 있게 좀 바라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융국복합 부분의 공간정보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융복합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서 제가 하려고 했던 말이 답이 된 것 같은데요. 사실 공간정보라고 하는 부분이 초기에 저희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일부러 활용을 했던 자료라든지 데이터를 입력한데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단계를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정보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지금은 R&D를 통해서 뭔가 시뮬레이터도 가능하고 이런 쪽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지금 갑자기 들어온 게 있는데요. 프롭테크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들어 있습니다. 프롭테크가 좀 부동산 쪽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은 이런 것들이 AI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공간정보 산업뿐만 아니라 저희 도시계획 분야 봤을 때 어디까지를 이 도시계획의 업역으로 봐야 될 것인가를 한번 이 영역을 좀 그려보는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연구원에도 원래 공간정보 연구 부서도 있었는데 지금은 공간정보 연구 부서가 없어졌습니다. 연구자도 있고요. 그 분야가 BIM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영역으로 넘어왔고요. AI나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새로운 영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은 도시계획 분야도 정통적인 도시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립, 관리계획 수립, 재계획 정비 사업 등등이 있는데 뿐만 아니라 이 프로테크를 어떻게 좀 끌어들여서 우리의 어떤 업역을 확대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는 커리큘럼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기술 분류체계랄까요? 어떤 산업 분류체계랄까요? 그런 목적과 타겟을 정해서 우리 영역을 확보해 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세현 박사님 아까 본인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러한 공간 정보라든가 디지털 트윈 또 뿐만 아니고 탄소 중립 도시를 위한 탄소 연구에도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뭐 스스로의 연구 과제로도 추진하고 계시고 여러 정책에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첫 번째 주셨던 협력된 연구가 필요하다. 물론 이것이 어떤 전문성으로서의 깊이 있는 연구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타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과제들이라든가 정책과 같이 일관된 그러니까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기준을 만들어내는 특히 전주 지역의 사례와 전국적인 기준과의 어떤 일치성. 아마 오늘 발제해 주신 내용은 아마 그 전주라고 하는 공간에 대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이제 좀 한정되어서 되어 있었지만 그것이 전국적인 기준이라든가 현재 추진 중인 다른 기준과의 일치성도 앞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연구가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좀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도시와 국토의 문제는 뭐 늘 일어나는 거죠. 특정한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과 국토 전체의 어떤 총합적인 그런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건데 앞으로 우리는 늘 그 도시와 국토라고 하는 공간이 서로 다른 대상이라고 보고 있는데 늘 그러한 결합체가 국토로서 귀결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함께 연결성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간 정보에 대해서는 분류 체계라든가 기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고 조금 더 앞으로도 이제 계속 그런 부분들의 연구가 이어져서 정확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규정과 정의가 이루어지고 그거에 대한 산업적 특성 분석이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네 가지로 크게 구분하여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역시 환경 분야에 있어서 그 공간정보 환경적인 영향 그리고 환경의 어떤 여러 가지 특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해 오신 왕강 소장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국토학회 행사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세미나에 한 7, 8년 만에 온 것 같은데요. 굉장히 오래간만에 참석해서 하여튼 아주 뜻깊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제가 올해로 그러니까 탄소 중립, 이제 탄소 중립이라고 하면은 참 쉽게들 다 이해해 주셔서 대단히 편한 것 같아요. 딱 20년 그러니까 20년 전에 이 토픽을 시작해서 이 올해로 20년째 지금 이 분야 연구를 하고 이 분야 연구를 가지고 생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 연구소 이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주제하고 딱 맞는 게 저희 연구소 이름을 저희 이제 후배가 지어줬는데 저희 카이스트 출신 후배가 지어준 이유가 그러니까 제가 하는 탄소 중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그림과 앞으로 디지털에서 그린 디지털이 그래서 원래는 그린 디지털 도시연구소라고 하려고 했는데 오늘 앞에 정성현 수석위원님이 좋은 말씀 마지막에 해주신 것처럼 그 후배분이 도시를 떼는 게 어떻겠냐고 도시라고 하면은 너무 저도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평생을 이제 원래 전 직장이 이제 국토연구원에 있었고 평생 이제 LH에도 근무했었고 이러다 보니까는 도시라는 거에만 딱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회사 이름을 지으면서도 도시를 떠나 뭐 하면은 마지막에 도시, 무슨 도시 이렇게 자꾸 회사 이름을 짓게 되더라고요. 근데 아차 싶었던 게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지금 융복합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시면서 이제는 영역의 한계가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앞에 최봉문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시지만 저희 하고 있는 거에 대한 것들을 뭐 좀 이야기하면서 드리면은 그래서 제가 지금 앞에 있는 노트북을 열어서 이번 달에 무슨 일을 했나 하고서는 이렇게 쭉 보니까는 칼렌더에 보니까는 적힌 거라고 진짜 탄소 중립하고 제가 이제 수소를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저는 탄소 중립과 수소로 다 얼룩져 있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예, 그런 상황에서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을 보면서 일단 먼저 이재성 교수님이 발표해 주신 내용을 보면서 되게 무량하다고 제 개인 입장으로는 20년 전에 비슷한 연구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정말 데이터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데이터 모으는 데만 거의 모든 학기를 한 5년 가까이 걸렸는데 거의 데이터를 4년 정도 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당시로는 읍면동 단위로밖에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읍면동 단위로 데이터 분석해서 공간 형태와 CO2 배출량이 어떤 연관을 가지느냐 이야기를 해서 우리나라 와서 이제 그 이야기를 했더니 도시계획하는 사람이 왜 CO2를 연구하냐고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당연히 되는 분위기가 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여기 이제 학술 대회고 이제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앞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사실은 한 일보다는 해야 될 일들이 더 많고 정말 연구라든지 이런 분들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석사 때는 한때는 또 공간 정보를 전공을 꿈꿨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제가 90년대 말이니까는 선배분이 또 제가 선후배 말들을 잘 듣습니다. 선배분이 공간 정보 너무 힘드니까는 하지 말라고 그 당시 3D 업종 중에 하나라고 저보고 그래가지고 제가 공간 정보 한다고 따로 그때 당시만 해도 랭귀지도 배우고 막 이렇게 이게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계획을 하게 되고 지금은 그보다는 현재는 사실은 도시라기보다는 에너지에 더 많은 부분이 집중돼서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게 말씀을 드리면 두서없이 좀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이 공간정보 산업에 대해서 두 번째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공간정보 산업에서의 디지털 트윈, 이 디지털 트윈과 탄소 중립과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수소하고 연기를 지어서 하나의 연구 과제를 만들어 보려고 몇 년 전에 노력한 적이 있어요. 울산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울산에 이제 제가 지금 울산의 수소 시범 도시 마스터 플랜을 하고 지금 울산 수소 도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사람들한테 이 에너지라는 것과 도시라는 것 갖다 설명하려고 하면은 일반인들한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사실 3D로 4D로 보여줄 수 있을 때 가장 사람들이 특히나 우리 어떤 행정 결정이라든지 정책 결정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전문가분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좀 쉽게 다가가려고 해서 그때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은 울산의 수소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디지털 트윈을 구축해서 수소가 탄소 중립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분석해서 그걸 보여주는 걸 하려고 LX 그 당시 인제 그 디지털 트윈 무슨 국토부에서 하고 LX에서 하는 매년 그 뭐 연구비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 가지고는 준비를 했었는데 떨어졌어요. 너무 어려웠던 것 같더라고요. 항상 떨어져 가지고서는 인제 앞으로 인제 그런 과제들 아마 근데 올해 울산시에서 다시 해서 붙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참 뜻깊은 것 같고 산업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면은 어쨌든 공부를 하고 인제 사회에 나와서 일을 하려면은 찾는 시장에 본다면은 사실 탄소 시장으로 생각하면 탄소 거래 시장만 놓더라도 민간 쪽에서 자발적 시장만 놓더라도 전 세계 지금 한 300조 원 규모가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거기다가 그 외에 자발적인 의무적 사항까지 포함하면 탄소 거래뿐만 아니라 이런 특히나 이런 배출권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런 디지털 트윈이라는 좋은 새로운 영역을 가지고서 보여주는 그러니까 제 어저께가 저희가 인제 울산에서 울산 수소 시범 도시 관련해 가지고는 그 통합 운영 시스템과 비즈니스 모델 중간 보고 발표를 했었는데 통합 운영 시스템이 디지털 트윈까지는 안 되고 3D 시뮬레이션 정도까지는 해서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시에서 하고 그다음에 인제 도시공사 쪽 분들하고 다들 굉장히 이해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주면서 이게 보여주면서 실제 위치 기반에서까지 어디서 그러니까 저희 그냥 5.9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 수소 시범도시 구역 내에서 각각의 시설물들이 있고 그 시설물들이 유기적으로 수소가 공급돼서 어떻게 활용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경제적, 사회적 그다음에 가치들이 어떻게 분석돼서 나오느냐를 갖다가 숫자와 공간적으로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니까 사실 한 발표 자체가 거의 1 시간이었는데도 많은 분들이 별로 이렇게 지겨워하지 않으면서 그런 것들이 융복합된다면은 사실 지금 보여지는 시장보다 보여지지 않는 시장에서의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고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꾸 인제 제가 두서없이 이야기 드려서 죄송한데 최근에 제가 인제 보고 있는 그 논문을 '아 이런 논문을 주제로 한번 좀 더 디벨롭해서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그 사이언티픽 리포트라고 내추럴지 자매지인데요. 그 저도 깜짝 놀랐던 게 내추럴지에서까지 이 도시 형태와 에너지에 대한 논문이 나왔다는 걸 사실 내추럴지는 그런 논문이 나올 사실은 아닌데 거기서까지 물론 자매지긴 하지만은 어쨌든 자매지라도 사이언티픽 리포트에서 그런 도시 형태가 에너지 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그 스위스 공대에서 논문을 써서 냈던데 굉장히 디테일하고 깊이 있게 들어가면서 실제로 결국에는 얼마 인제 탄소 중립이라는 게 별로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좋은 에너지를 착한 에너지를 사람들이 사실 저는 에너지를 절약한다는 좀 오늘 뭐 공개적인 석상에서 제 개인적인 소견은 '에너지를 절약하라는 건 너무 힘들다. 좋은 에너지를 많이 쓰게 해 주면 좋은 에너지가 탄소도 적게 나오는 에너지니까 에너지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다면은 거기서 보면은 결국엔 도시 형태가 그러니까는 건물 단위가 아니라 도시 형태가 에너지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50% 까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결과들이 건물의 에너지 그리드라든지 나오면서 이런 오늘 이 교수님하고 앞에 공간 산업 이렇게 연구 발표하시는 거 들으면서 이 정도 규모 지금부터 제가 인제 올해 20년 만에 다른 분 이렇게 발표하는 거 보면서 앞으로 20년 후에는 이거의 10 배, 20 배의 연구 결과들이 나올 것이고 그렇다면 굉장히 쉽게 이해하고 그렇다면 이 산업이 결국에는 이 학문의 융복합을 통해서 산업이 확실히 커져가면서 어떤 우리 앞에 정성현 수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경계가 무너지는 상황에서의 우리가 할 일들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희망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좋은 연구들을 많이 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말로 마감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왕강 소장님, 그 20년 전에 이제 주장하셨을 때 외로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뭐 탄소 중립이라든가 아니면 뭐 친환경 이런 쪽에 문헌을 검색하면 왕강희 박사님의 논문밖에 별로 그렇게 없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시 아주 오래전부터 많이 그런 주장들을 일찍부터 하셨었는데 그만큼 이제 왕 박사님의 특화된 분야였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같이 거기에 참여하고 있고 해서 앞서가신 분으로서 이제 좀 더 여러 가지 감회라든가 아니면 이거의 잠재력 또 방향성 이런 부분들까지도 하셨고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 거의 그 탄소 중립하고 에너지로서 보내고 계신다는데 저희 학회하고도 같이 그런 부분들을 같이 협업할 수 있도록 늘 저희가 굉장히 오랜만에 모신 것 같아서 죄송스럽고 앞으로는 더 자주 모실 테니까 와서 저희 학회랑 같이 많은 일들 또 이끌어 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토론자로서 김원재 공간정보연구원 선임연구원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한국공간정보연구원 김현재입니다. 앞에서 말씀해 주신 두 분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많이 해주셔 가지고요. 저는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그 탄소 중립 도시를 위한 디지털 트윈 기술 적용 및 제도 개선의 방안 연구는요. 저희 LX 입장에서 이제 디지털 트윈을 구축함으로써 공간정보 산업의 새로운 산업 영역을 개척하고자 하기 위한 사업 내용이었습니다. 이전에도 그러니까 탄소 중립 도시를 주제로 탄소에 관한 주제로의 연구 이전에도 뭐 재난 재해라든지 미세먼지 그런 관련된 내용들을 디지털 트윈이나 공간 정보 쪽에 투영하는 그 제도 개선이나 정책적 제안을 위한 연구를 선행해 왔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이재생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저도 공감하는 내용도 있었고 지금 정승영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도시보다는 이제 국가 차원이나 지역 간의 문제를 탄소 중립 도시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하고요. 실질적으로 이 본 연구에서도 도시에 국한하지 말고 사실은 도시가 생성하기 전에 각 지역별 산업군에 대한 탄소 배출량이 각각 다 다를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각 지역마다 산업 형태나 산업군이 틀리기 때문에 발생하는 탄소량이라든지 물론 뭐 인구 밀도라든지 교통량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인구나 교통량에 의해서 추정할 수 있지만 기존의 지역 내에 입주하고 있는 산업군의 특성이라든지 그런 걸 반영한 탄소 배출 계획안이 있어야지 이제 나중에 국가 정책을 수립한다거나 도시 정책을 새로 수립하는 데 있어서 그 계획에 대한 탄소에 대한 계획을 미리 추정해내는데 유용할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는 도시 및 지역을 연구하는 연구자로서 지역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이 재난 재해라든가 이런 탄소 중립,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그 중앙 정부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지역으로서의 역할은 그 지역에 대해서 사업의 특성을 어떻게 잘 파악을 하고 중앙 정부 쪽의 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게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구축하고 있는 디지털 트윈이라는 이 기술을 적용해서 실질적으로 가시적이고 그 일반 국민들이 접근이 가능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좀 더 이슈화나 이거에 대한 정책적 수립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게 저희 LX의 생각인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국가정보산업의 융복합 부분의 탐색 및 시장 규모에 관한 연구인데요. 저도 이제 산업을 연구를 해봐서 아는데 공간정보 산업 자체는 지금 신생 산업에 해당됩니다. 기존의 제조업이라든지 뭐 건설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아주 긴 역사를 가지고 수립되어 업역이 구축되어 있는데 공간정보 산업 같은 경우엔 아직 신생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역사가 길지는 않다 보니까 기존 산업 내에 내포되어 있던 그 산업군들을 추려서 바운더리 해가지고 업역을 지금 형성해 나가고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그 권영현 박사님의 연구를 보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한국은행에서도 정식 산업 분류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특수 분류상에 공간정보 산업을 분류하는 이유도
기존 사업 내에 있는 포함하는 사업군들이 공간정보 사업에 포함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 규모라든지 종사자라든지 아니면 그 사업에 대한 역할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겹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제 융복합 부분이 포함되면 엄청 그 공간정보 산업 규모가 엄청 크게 산정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로 들면 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현대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간정보 산업을 영위하는 회사다 딱 집어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그 외의 번외의 사업들도 모든 분야에 다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조사를 해보게 되면 매출액 기준 공간정보 산업의 매출이 또 그런 대기업들이 또 규모가 커서 우리 공간정보 산업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카카오나 네이버나 그런 대기업들을 제외하고 공간정보 사업을 산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좀 장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신생 사업군으로서의 역할을 좀 하고 앞으로 이런 사업의 업역 규모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전문가들이 논의가 많이 돼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업에 대한 특성이라든지 산업의 앞으로의 역할에 대해서 그 방향성을 찾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공간정보 산업의 가장 요즘 최신 들어서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디지털 트윈, 뭐 스마트 도시, 그리고 가장 이슈가 된 이제 메타버스,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공간정보 산업 내에 포함되는 영역들이거든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발전 가능성이나 이제 코로나 이 코비드 그 전염병이 도래함으로써 이제 비대면 사회가 도래함에 있어서 공간정보 산업에 대한 중요성이나 활용도는 좀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공간정보 산업에 지금 이 권영현 박사님이 시작하는 공간정보 산업의 이 영역이라든지 시장 규모에 대한 연구는 시작 단계이고요. 앞으로 좀 더 계속 연속적인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서 이 업역에 대한 규모라든지 업역에 대한 범위가 확정되고 그 산업이 어떻게 방향이 발전해 나가야 될지는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될 거고 아직 발전해 나가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10년 전만 해도 저는 드론이란 자체를 저희가 일상에서 활용되고 촬영을 하는데 사용되고 산업에 사용되고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근데 드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드론 사업 자체가 이 공간정보 산업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사업의 규모라든지 활용도가 확 넓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산업 규모가 하루가 다르게 이제 기술 개발에 따라 산업 규모의 영역이 발전해가고 넓어지고 확장됨으로써 이 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우리가 빅데이터에 있어서 비정형 데이터를 획득하듯이 전체적으로 그 사업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공간정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면 꾸준한 이러한 공간정보 산업의 연구는 지속적으로 꾸준한 장기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김원재 선임연구원님께서는 LX의 입장에서 이제 공간정보에 대한 이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거기서 고민하시니까 그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쭉 설명을 주신 것 같고, 오늘 발표되었던 이재승 교수님의 발표는 디지털 트윈의 응용을 고려할 수 있는 몇 가지 어떤 주제들이 지금 계속 진행 중이다라는 그런 말씀, 아까 재난재해에 관한 거, 미세먼지에 관한 거, 그리고 지금 이제 탄소 중립, 이런 것들이 디지털 트윈에서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의 일련의 과정이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역시 이러한 부분들이 궁극적으로는 오늘 발표된 내용들이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작동되고, 그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가상의 어떤 디지털 트윈의 구성에 의해서 기존 도시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으로서 작동될 수 있도록 LX가 앞으로 계속 디지털 트윈의 발전을 책임지고 이끌어져 가주시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유튜브를 통해서 질문을 주신 내용이 하나가 더 있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답변을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거는 아마 의견으로 이제 말씀을 주신 거라고 보는데,
전문적이고 복잡한 계층의 데이터를 일반인의 시선에서 시각적으로 쉽게 보기 위해서는 시각 디자인 산업 영역의 UI나 UX 그리고 UX 디자이너들이 참여하여 공간 정보를 어떻게 보여줄지, 어떻게 사용하게 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매우 중요하고 당연한 이야기를 주셨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혹시 토론자나 발제자 중에서 추가적으로 의견 주실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말씀을 주시기 바라고 혹시 아까 이재성 교수님이 발표하실 때 했던 부분의 UI나 이런 부분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드셔서 전문 디자인을 좀 참여시켜서 하지 왜 그 수준으로 발표를 했느냐 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그냥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의 발제자들에게 이제 답변 토론하셨던 내용이라든가 아까 못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두 분께 아까 한 분이 주셨던 도시 조성 과정에 대한 탄소 배출은 어떻게 고려되고 있느니까 도시의 건설 단계일 것 같습니다. 도시를 건설할 때 탄소 배출 그런 거가 있고 또 하나는 오늘 발표되셨던 내용들이 디지털 트윈과 어떻게 결합돼서 긍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제 마무리 말씀 하나를 더 추가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권영현 박사님께는 아까 보면은 모든 공간정보 산업이 강남에 집중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남의 의미가 무엇이고 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와 그리고 모두가 다 수도권으로 집중하고 있는 공간정보 산업들이 앞으로 균형 발전이나 여러 차원에서 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혹시 고민하셨으면 말씀을 주시기 바라고 그 두 번째 질문은 이거는 뭐 그 공간정보연구원에서 답변할 것은 아니지만 이 공간정보 산업 전체를 이제 LX가 책임지고 가야 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최근에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도 잠깐 마무리하시면서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재승 교수님부터 아까 그 청중에서 주셨던 질문과 제가 드린 질문 같이 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좋은 질문 우선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 주셨던 질문, 건설 단계에서 탄소 배출량이 고려가 되었느냐는 질문은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네. 도시 계획 그리고 뭐 탄소 관련해서 실제로 건설 단계에서의 탄소 배출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안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랍에서 마스다르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계획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건설을 할 때 사용하는 에너지를 태양광을 사용을 함으로써 건설 단계에서의 탄소 배출을 줄인다든가 아니면은 지역에서 나는 근거리에서 나는 로컬 재료들을 사용을 함으로써 탄소 배출량을 줄인다든가 아니면 뭐 목재 같은 자체로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뭐 충분히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요번 과제에서는 그런 생산 단계에서 건설 단계에서의 탄소 배출까지는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어 뭐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질문 주셔서 새로운 주제를 좀 던져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분께서 여러 가지 코멘트를 주셨는데 많이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짧게 답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승영 박사님께서 언급해 주신 부분에서 그 국토 단위 그리고 도시 단위 그리고 제가 다루고 있는 단위는 사실 지금은 어떤 지구 또는 단지 정도의 규모를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를 대략 한 10개월 정도 수행을 하면서 어 문제라고나 할까 아니면은 좀 앞으로 정리가 필요하겠다고 생각된 부분들이 이 정합성의 문제 부분이었습니다. 뭐 말씀 주셨지만 각종 데이터의 정합성 문제도 있고 뭐 탄소 관련된 것만 해도 뭐 탄중에서 하는 얘기랑 그리고 실제 그게 도시 단위에서 우리가 계산해 봤을 때의 내용이랑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맞는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리고 총량을 봤을 때랑 그리고 지역의 세부적인 단위로 계속 더 세밀하게 내려갔을 때 그 정합성이 맞을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면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지금 제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정합성을 맞추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 제가 다루고 있는 부분은 실제하지 않는 부분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 계획을 했을 때 앞으로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만들어질 것들에 대한 예측값을 가지고 시각화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모델링에 있어서의 정합성 또는 어떤 통일되어 있는 모델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많은 부분에서 좀 협력과 조정이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실제로 그 서울에서 구할 수 있는 데이터나 아니면은 전주에서 구할 수 있는 데이터나 아니면 더 소도시로 내려가서 구할 수 있는 데이터의 편차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LX의 역할도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인 국토 전체에 걸쳐서 어느 정도 위계로 어느 정도 디테일로 정보 체계를 구축을 하고 어 그 국민들 또는 연구자들이 쓸 수 있게 공개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이고 국토정보공사에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정보 산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민간 기업들이 이 공간 정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영역하고 국토정보공사에서 또 다룰 수 있는 영역이 교차하는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토정보공사에서 공사이기 때문에 민간 기업들이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생태계나 아니면 기반이 되는 플랫폼들을 많이 구축을 해 주시면은 어떤 민간의 어떤 공간 정보 산업이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 어 기여를 앞으로 해 주시면은 좋겠다는 기대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광익 박사님께서 어 시민이나 아니면은 어 공공에 계시는 분들의 의사결정을 할 때 그런 시각화 부분이 많은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릴 때는 여러 가지 많은 수식을 설명을 드리는데 그런 수식이 머리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과제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거고 결국에는 그런 연구에 관련된 부분은 가능한 엄정한 연구가 수행이 돼야 되는 거지만 이것들이 의사결정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차원의 노력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 기반은 확실하되 좀 많은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좋은 방식으로 많은 연구 결과들이 정리돼서 사용될 수 있게 앞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어 최공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의 UI UX가 마음에 안 드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UI UX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성 부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 또 중요하고 이 계획하는 툴 제가 이제 제안 드리는 툴 자체가 어 그 계획하시는 분들이 활용하기 위한 그러니까 일종의 CAD죠, 일종의 CAD. 네 그런 식으로 개발한 거기 때문에 보기도 좋고 이해하기도 좋고 쓰기도 쉬운 방식으로 UI UX가 계속 다듬어져서 발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여러 가지 이제 공간정보 산업이 왜 신생 산업이기 때문에 이제 산업이 크게 확장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플러스 알파적인 측면에서 신사업들이 다 추가되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그 산업계에서도 사실은 그 여러 업종 간에 사실은 협력을 통해서 윈윈 전략으로 서로의 그 사업 분들을 더 확충해 나가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인제 그 공간정보 산업에 대한 그 업역은 더 넓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왕광익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보이지 않는 시장이 더 중요하다고 사실 앞으로 그 공간 정보가 활용이 되어서 다양한 산업군에서 새로운 서비스들이 더 만들어질 텐데
그러한 측면에서 정말 보이지 않는 시장, 이제 그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는 그 더 큰 그런 시장들이 이제 수면 위로 더 이제 드러날 날이 멀지 않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이제 한국국토정보공사도 이제 여러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공간정보 사업들을 추진할 때 대국민 그 서비스를 좀 더 퀄리티 높게 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더 다가서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공간정보 산업의 1, 2, 3 단계 그 가치 사슬 측면에서 왜 이렇게 그 강남에, 성남에 이렇게 수도권에 입지해 있는지, 사실은 그런 부분은 아마 기업 입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 보게 되면은 제가 그 발표 자료에는 있지만 말씀을 드리지 않은 부분인데, 1 단계 가치 사슬에서는 어떤 위치 정보, 2 단계에서는 도로 정보, 상태 정보, 3 단계에서는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들이 그 전체 업체 수 대비 매출액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일종의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LX에서 좀 더 사업을 더 추가하면 좋겠다, 이렇게 제언을 한 바가 있는데, 결국 이러한 사업군들은 대부분 수도권에 헤게모니를 가지고 입지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새로운 소프트웨어, AI, 드론, IoT 이런 기술들을 그 개발하는 엔지니어들이 강남이라든지 수도권에 다 밀집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공간정보 산업이 이 수도권을 기반으로 더 많은 그 서비스들, 사업 모델들을 개발하고 매출액을 그 증가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토 균형 발전 측면에서 뭐 지방으로 이런 업체들을 그 어떤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제가 이 연구를 한 이유도 되겠지만, 공간정보 산업을 일종의 그 사회 간접자본 SOC죠. 디지털 SOC 측면에서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이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실제 그 주무부처가 이제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정책과 진흥과 제도과인데, 이게 한 해 그 한 예산이 4천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중에서 약 95%는 지도 제작과 정사 영상 제작에 들어가고요. 그 외에 이제 새로운 정책 개발이라든지 해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이 많이 부족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정보 산업에 대한 업역을 좀 더 확대시켜서 산업의 규모가 이렇게 크고 다른 산업에 대한 그런 생산성을 이제 높이는 기여도가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 앞으로 잠재력을 생각하고 다른 타 산업에 대한 연관 효과를 크게 개선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SOC 측면에서 투자가 더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지역에 내려다 주는 공간정보 관련된 보조금은 0원입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보조금들을 좀 더 확보해서 지역에 있는 공간정보 업체들을 좀 더 활성화시켜 나가는데 좀 적극적인 그런 드라이브를 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의 발제와 그리고 세 분 전문가분들의 토론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발표자들의 답변까지 모두 잘 들었습니다. 원래 정해진 시간보다는 조금 짧게 끝나지만 오늘 필요한 이야기들, 또 많은 정보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LX는 회사의 이름을 국토정보공사로 바꿀 정도로 국토정보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고, 다양한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회도 국토정보연구위원회가 있고, 이재승 교수님이 위원장으로 하고 계시는 국토정보연구위원회, 또 함께 LX와 함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협력하면서 공간정보의 발전과 여러 가지 디지털 트윈이라든가 또는 저탄소 이런 부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발제해 주신 분, 토론해 주신 분 감사드립니다. 이상 토론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 다시 한번 오늘 굉장히 열정적인 주제 발표와 토론, 질의응답에 대해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세션이 이번 추계학술대회 주제이기도 한 여기 뒤에 지금 보이시는 이 국토 공간의 미래 변화와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도 핵심 세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국토 정보라는 게 현재 현황을 파악하는 거를 넘어서서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하고, 또 저희가 첫 번째 발제에서 들었던 것처럼 다양한 앞으로의 우리 도시, 국토 공간을 지속 가능하게 조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툴로서 성장하게 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발제 들으면서 저도 굉장히 많이 배웠고요. 이 정책 단위에서 또 연구 단위에서 산업 단위에서 앞으로 이 국토정보와 디지털 트윈의 무한한 성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국토정보와 디지털 트윈 세션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